네요. 한글 교재 갖고 계시죠? 네. 우선 조금 하다가 PPT 조금 볼 거 있으니까 그것만 볼 거예요. 어, 이제 이야기 가족 치료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치료인데, 이야기 치료 요즘 참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기 끌고 또 쓰이고 있어요. 특히 요즘 이야기 치료를 트라우마 치료에서 이야기 치료를 많이 이야기하고, 요즘은 어, 이야기 이야기 치료, 이야기 코칭, 트라우마 치료에서 이야기 코칭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야기 치료가 여러 면에서 이제 많이 요즘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중요하죠. 이 이야기 치료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을 수용하고 또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 여기서도 말이 중요해요. 그죠? 이야기.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 이제 내러티브인데요. 그 사람 나름의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 근대주의적인 모더니즘적 사고에서는요, 사실, 규칙, 절대 진리,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두느냐, 어, 그 사람의 목소리, 어떤 절대 진리,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는 개인 치료나 가족 치료 이론에 바탕이 되었던 어떤 구조주의나 체계적 사고 이런 것을 비판하고 이제 굉장히 뭔가 과감한 전환이 일어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 다양한 인간관을 수용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하게 돼요. 이야기 치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이제 그냥 단순히 가족 안에서 찾지를 않고 좀 더 넓은 사회 문화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 사회 제도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교육,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나라와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또 일본, 가까운 일본, 이런 데서 이제 대학 입시가 중요해지면서 그것이 정말 청소년들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학벌 위주의 사회, 그저 좋은 대학 가야만 성공이 보장되는 이런 속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뭐 영재 교육이다 그래서 막 과학고등학교 또 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막 조기 교육 들어가고 막 난리잖아요. 영재 교육 시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 문제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죠? 자해도 많고 막 이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대학은 진짜 뛰어난 사람,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면 되고 대학 안 가도 그냥 좋은 직장 얻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이런 풍토라면 아이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서 수능 날 국어시험 끝나고 몇몇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또 엄마들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어디 대치동 막 이런 데 찾아가서 막 이사 가고 이러면서 또 엄마들도 영향받아가지고 입시 때가 되면은 그냥 뭐 오히려 엄마들이 더 난리가 나는 이런 거요.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주는 지배적인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받는다는 거죠. 단지 그냥 가족 안에서 그냥 가족 안에서 서로 영향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지구촌이 서로 영향받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서로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영향받고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그렇게 소규모의 그런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 분석에서는 개인을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을, 근데 이야기 치료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까지를 이제 중요시하게 돼요. 즉, 이야기 치료는 개인과 가족의 내부 구조나 결함, 그것만 들여다보지를 않고요. 가족의 이야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데 초점을 두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대학 입시 위주, 그죠? 엄마의 이야기가 바뀌면 아이들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이야기는 교육 입시 제도 자체가 엄마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에 영향을 받는데 예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열려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산과부가 됐는데 그것도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죠? 남편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바람에 뭐, 그죠? 여-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냥 정승 집안에, 그죠? 연료문을 세워야 되니까 청산 과부로 있는 거예요. 막 은장도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료문을 세우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 여성의 삶에 그런 짐을 지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야기가 바뀌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그 집에 잘생긴 머슴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방 그 아씨가 너무, 어, 안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그냥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둘이서 이제 나 좋은 느낌이 생겼죠. 어느 날 밤에 보쌈을 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강원도 정선으로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초가삼간 짓고 재밌게 살았어요. 그럼 그 여성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 여성에게 연료문을 세우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사회가 사람들에게 문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바꾼다는 것, 이것의 이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회문화적인 영향,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이 새로운 틀은요,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정치적인 의식, 그리고 다문화적 관점을 가족 치료에 이제 주었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제 수용하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성들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배적인 문제 있는 이야기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씀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삶을 억압하는 이야기를 해체하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쓰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시도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치료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자서전 쓰기,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챕터별로 쭉 나눠서 어린 시절부터 쭉 제목을 달아가면서 쓰면서 내 과거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현재 챕터를 쓰고 내 미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쓰는 이야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가 어떻게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이야기 치료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마이클 화이트, 데이비드 앱스턴 이 두 사람을 꼽아요. 마이클 화이트는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었고요. 데이비드 앱스턴은 뉴질랜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이제 이야기 치료가 발달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스테판 메디건, 할렌 앤더슨, 해리 굴리션 이런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화이트하고 데이비드 앱스턴 둘이 친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치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야기 가족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가족 치료하고는 달리 문제를 내담자나 그 가족의 특징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리려 하지 않아요. 해결 중심 치료에서도 진단 내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야기 치료에서도 진단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내 삶이 의미 있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내담자나
그 가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 있는 이야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 치료에 있어서 치료는 문제를 만들어낸 지배적인 이야기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학교에서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싸우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넘어가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되게 야단 맞고 뭐 막 이렇게 되는 정도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한다거나 얘가 그냥 춤을 잘 춘다거나 그러면요. 엄마가 절대로 안 돼. 노래, 춤추는 거, 그건 안 돼. 넌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읊고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불행으로 치닫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야기를 바꿨어요. 야, 요즘 BTS 봐라. 그죠? 얼마나, 그죠? 이제 얼마 있다 우리 광화문에서 한다고 벌써부터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광화문에. BTS 여러분들 좋아하셔요? 아주 하도 유명해지니까 네.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광화문에서 21일 날 BTS 공연이 있어요. 부산에서도 난리가 나고 지금 이제 뭐 광화문이 정말 교통이 막 그냥 두절이 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전광판이 뭐 엄청난 큰 것들이 막 되고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쇼를 하려는지 궁금한데, 어떻든 그 엄마가 요즘 봐라, BTS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뭐 요즘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보니까 뭐 메달을 몇 개씩 따고, 네가 잘하는 거 해. 엄마가 빌어줄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바꾸면 그 아이의 삶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문제 있는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을 가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야기를 바꾸면 그 문제 있는 이야기에서 그 아이를 꺼내주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존의 치료에서와 같이 사람들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거나 특정한 사고방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기존 체제에 적응시키려는 그런 치료가 아닌 거예요. 내담자가 이야기를 바꾸어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이야기 치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화면 공유하고 그냥 마이클 화이트하고 데이비드 앱스턴 사진 정도 있는데 그거 그래도 한번 보셔야 돼요. 마이클 화이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국에도 오셨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이제 워크숍 같은 거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단발로 이렇게 정말 기르고 그리고 이런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데이비드 앱스턴 네,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음, 지금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 주요 개념서부터 쭉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인터넷 안에 내러티브 테라피 프린시플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제가 넣어놨죠, 이 그림을? 근데 이거를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풀어놨어요. 8가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야기 치료의 원칙. 이게 이제 어쩌면 이야기 치료의 철학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교재를 설명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은 테라피스트가 영향은 미친다. influential 해요. 그렇지만 decentered,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 중심이나 이야기 치료나 다 권위적으로 치료사가 중심에 서서 뭘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죠? 치료자가 영향은 미치지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새로 쓰는 주체는 그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지 우리가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서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person separate from problem. 이거요. 이 두 번째 원칙이 여러분이 이야기 치료를 배웠다. 이야기 치료가 뭔지 들어봤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문제의 외재화.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문제 증상을 가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울이 이 멀쩡하던 사람에게 찾아왔어.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이 사람과 우울증은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문제 외제화라고 하거든요. externaliz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 이게 이야기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돼요. 이거를 분리시켜야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지, 문제에 꽉 억눌려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쓸 여지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세 번째, all problems, 틀렸네요, 스펠링이. All problems have exceptions. 이거, 문제는 예외사항이 있다. 이거 해결 중심에서도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예외 상황을 끌어내야 이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는 못하지만 축구를 잘한다. 이걸 끌어내야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라는 거, 이거. 그다음에 어, 문제의 반대쪽으로 간다. 이것도 해결 중심처럼 아까 화살표가 그죠? 내담자는 문제 쪽으로 빨간 화살표가 가 있고 치료사는 초록색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실에서도 문제 반대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써나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중요해져요. 우리 이제 코칭에서도요, 크리스천 코칭 이렇게 가면은 문제보다도 그 사람의 존재, 정체성, 이걸 강조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치료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간다라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는 그 사람의 이제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잘 탐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있을 거고, 뭐 그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의 관계, 목사님하고의 관계, 이런 그 사람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탐색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탐색할 때 그를 이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을 해체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잘못된 지배적인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규범, 이것을 해체하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이야기 치료의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음, 개인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부과하는 그런 것에 뭐 적응을 시킨다거나 그것에 따라가도록 강요하지 않고 개인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걸 지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 치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훨씬 이제 선택의 폭, 개인이 두는 자기 나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이제 포스트 모던적 사조이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제 거기 한글 텍스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주요 개념. 인간의 경험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야기 치료의 중심 가설은 인간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경험은 이거야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911, 911 사태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느냐? 아니죠. 대단한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그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과 뉴스로 들었던 사람과 그 경험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911의 경험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제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언어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야기를 통해서 조직되고 유지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낭설이 될 수도 있고 진리도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얼마나 말하자면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말로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란 이를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나 해석이 가능하다. 똑같은 것도 뉴스를 어떤 방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이게 옳아,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의 진실이라는 것은 발견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야기를 기왕이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그에게 맞는 이야기를 쓰게끔 도와주는 것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과거의 트라우마의 이야기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이제 이야기 치료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와 행동 장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문제 있는 이야기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개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문장이에요. 이 이야기 치료에서는. 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다. 이거예요. 문제는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규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억압하고 비인간화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힘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죠? 노예들, 그죠? 흑인 차별하는 거. 또는 예전에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받았죠. 여성들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거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는 개인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억압적인 이야기를 풀어헤치는 작업을 해요. 즉, 문제가 내담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바뀐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외부 침입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혹은 불청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불청객이 그의 삶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외제화되면요. 내담자가 억압했던 문제와 분리가 되고 자신이 병적이라는 죄의식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가 생겨요.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딱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데 문제를 사람과 분리시키면 공간이 생기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외제와 이게 중요해요. 이야기 치료는 행동 장애를 무엇으로 보냐면 경직되고 폐쇄된 이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유연하게 그 이야기를 바꾸기만 하면 문제는 이제 없어질 수 있다. 내담자들은 좌절, 실망, 분노, 무기력 등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의 고정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취약하게 만들고 파괴적인 정서 상태나 신념에 압도당하게 하고 자신에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타인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다, 나, 너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매 맞고 사는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 맞고 사는 여성에게 매를 때리면서 네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 그 여성은 그래, 내가 또 오늘도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성이요. 참다 참다 못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쉼터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쉼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야. 꽃으로도 맞아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꽃으로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저기 직업 재활 훈련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잡을 얻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못 때리던 남편이 또 그 부인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지고 그 부인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싹싹 빌고 안 그러겠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쉼터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뻔 했는데, 그죠? 잘못된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증상, 이것이 그 잘못된 이야기 속에 억압됨으로써 그것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하려면 결국 분리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 외제화, 이런 거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야기 치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잘 듣되 어떻게 듣냐면 해체적 경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경청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잘 듣고 있으면서 수용과 공감은 물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찾아내는 역할을 치료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과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정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인생을 과연 그렇게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혹시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나요? 이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경중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내담자들이 가져오는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배적인 이야기를 벗어난 경험 중에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예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듣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모래 속에서 바늘 찾듯이 그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사는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제한점은 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해체적인 경청, 해체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 코칭에서도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강력한 질문을 던져서, 어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 이렇게, 이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해체적 경청과 해체적 질문이에요. 이걸 이제 이야기 치료사들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사들은요, 굉장히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아니라고 직면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하냐면요. 일단 이야기 단계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런데 잘 들으면서 예외 찾기 단계.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성공 경험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모집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외제화한다는 거. 그래서 비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체하고, 새롭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이제 도와줘요. 이야기 단계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재화를 통해서 문제에 몰두해 있는 이야기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킨 다음에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가족을 연합시켜요. 이거요. 어, 문제 외재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네 남자 중에 한 남성이 부부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아주 잘 나가는 회계법인의 회계사였어요. 그리고 그 회계법인은 상당히 유수한 그런 법인인데 아주 대기업들을 상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기업 고객의 어떤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오류를 범해가지고 그 기업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클레임을 걸어오면서 당신네하고 이제 거래를 끊겠다 막 이러면서 큰 사태로 이제 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곤란에 처하게 됐죠. 자기의 잘못으로 이제 회사가 큰 고객을 잃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걸 잘 수정을 해가지고 다행히 잘 그 사람들의 손해를 다시 이제 만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거래는 계속 가게끔 됐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남자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자기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불안증이 생겼어요. 불안증이. 그래가지고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집으로 퇴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고 온 일에 실수가 있었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계산을 다 맞춰보고 돌아오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도 힘들어 죽겠지만 부인이 우리 남편이 이거 미쳤다. 우리 남편이 정말 불안증 환자가 돼가지고 그러고 맨날 자기도 잠도 못 자고 남편도 막 말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막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외제화를 시도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불안증 환자가 되어버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 불안이라는 불청객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당신의 부부 관계까지, 당신의 집안까지 지금 이렇게 망쳐 놓고 있다. 이렇게, 이걸 이제. 그래서 이 불청객, 원치 않았던 이 불청객이 나의 삶으로 지금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청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에게도 이거는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불안증 환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남편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야단치고 그러지 마라. 지금 이제 남편을 그것으로부터 같이 구해내기 때문에 같이 동지가 되어서 이제 그 불안이 찾아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데 결국은요 그 불안이 찾아올 때 거기에 지지 않고 회사에 다시 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핍호울이라는 거 있죠? 내다보면은 요즘은 뭐 인터폰으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딱 누가 왔는지 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벨을 눌렀는데 잡상인이에요. 원치 않는 잡상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 안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또는 잘못해서 문을 열었는데, 열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문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으니까 얼른 닫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청객이 찾아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거 끊어내는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 가고 싶은 충동을 이기면서 안 가기를 시작했어요. 안 가기를 시작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부부도 안 싸우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를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불청객으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그르치고 있다라는 의식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문제. 이렇게 하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시도해 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족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얘가 문제예요가 아니라 얘가 야한테 그런 문제가 지금 찾아왔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력해서 떼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가족을 연합시킨다 그랬죠. 남편과 아내가 한 편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겨내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외 찾기 단계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조직하는데 빠지거나 망각된 긍정적인 행동이나 예외적인 사건들을 끌어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틀을 찾는다. 예전에 얼마나 자기가 아주 뛰어난 사원이었는지, 또 그 이후로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하고 새로운 이야기의 의미를 구성한다. 뭐, 이제, 뭐, 이 회사에서는 그동안 그런 일로 인해서 싫으니까 뭐, 다른 곳으로 경력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직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써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확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상상하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단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떼어내고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자신 있고 이런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면 새로운 이야기를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왜 우리 주인공을 히어로라고 하죠? 히어로. 그죠? 옛날에 문제 있던 이야기에서는요, 학대받던 사람, 억압당했던 사람, 엑스트라에 불과했어요. 근데 내가 새로 쓰는 이야기에서는 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회적 그룹도 만들어주고, 캠페인도 부풀리고 그래요. 이 이야기 치료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치료사의 역할을 사람들을 억압적인 문화적 장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주체자가 되게 하는 정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political busines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캠페인을 벌이고 또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 그룹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겨우 작은 이야기가 생겨날 뻔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매맞던 여성이 쉼터에서 작은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썼다가 다시 남편에게 끌려가면은 그 이야기가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겨우 이 사람이 쓰기 시작했는데 도루 엄마가 그저 뭐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강화하고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의 AA 그룹 같은 거요. 익명의 집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야기 치료식으로 중요한 그런 게 되는 거죠. 매 맞는 여성들이 쉼터에서 모여서 지지 그룹이 되어주는 거 이런 거요. 그래서 캠페인 벌여요. 예를 들어서 비만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이 뭐 예쁘지가 않으니까 아나운서도 될 수가 없고 스튜어디스도 될 수가 없고 면접 가면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치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막 캠페인 들고 우리에게도 직장을 달라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치료사들은 사회 문화의 영향을 개인에게 미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그거를 못 참고 하는 거. 법 제정에 나서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 치료사들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업은 단순한 그냥 치료이기보다는 political business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치료 기법도요. 여기에서도 질문으로 해요. 해결 중심에서도 그랬듯이 정교한 질문의 형태로 일단 이야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도 질문을 하죠.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질문을 해요. 뭐 다른 거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봄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선호 질문이라는 건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이야기에서는 이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규범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호 질문에서는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느냐? 뭘 싫어하느냐? 뭘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문제 있는 이야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난 이게 하고 싶어요. 이게 선호 질문이에요. 뭘 하고 싶냐? 뭘 하기 싫으냐? 이야기 개발 질문, 어떤 이야기를 써볼 수 있겠느냐? 뭐 제목을 붙여봐라. 다음 챕터에다가는 어떤 제목을 붙일 거냐? 의미 질문. 또 이 이야기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의미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미래로 확장하는 질문.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응? 코칭에서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5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이렇게 하면서 미래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야기 치료도 이야기 코칭으로 많이 연결되는 이유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래를 이제 발견하게 하는 질문,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 기법 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문제 외재화라는 거예요. externalization이에요. 이야기 치료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게 하고 충분히 경청하는 것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를 가족 구성원의 삶을 지배하려는 외부 침입자로 의인화해서 묘사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의인화. 불안이라는 놈이 찾아왔어요. 그죠? 그렇게 의인화를 하고 처음부터 이 문제가 사람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해요. 그 녀석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걔 때문에 지금 당신이 뭘 못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준 부정적인 영향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내담자들은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떼어낼 때 그게 굉장히 이제 힘을 발휘하게 돼요.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가 가리고 있어서 보지 못했던 더 건강한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 문제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되면 문제를 떼어내니까, 그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야기를 쓰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 눌려 있을 때는 그걸 할 수 없었어요. 문제를 떼어버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먼저 해주고 나서 문제 이야기의 행간 읽기, 예외 찾기. 이게 바로 이제 해체적 경청이에요. 문제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행간에, between lines,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행동을 발견하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에 저항할 수 있었던 행동들을 인식하고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지금 이제 분노가 이 사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분노가 당신을 점거하려고 들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데, 그죠? 말이 어려운데요. 결국, 분노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폭발해가지고 물건 던지고 막 때릴 뻔 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찾기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분노를 이겨낼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외 찾고 행간의 의미 찾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의 질문과 격려에 힘입어서 내담자는 구체화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초점을 점점 미래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와 연관되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과 미래의 가능성과 변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갖는 완전한 이야기로 다시 쓰여져요. 이 미래, 그러니까 해결 중심과 이야기 치료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 두 접근은 미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 치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치료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만들어질 만한데 이게 사회의 이야기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그죠? 가족의 지배적인 이야기,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야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혼자서 조금 싹이 틀 만한 그 이야기가 이게 쓰러져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믿어주고 또 동의하는 지지 그룹, 그들과 접촉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아까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의 사진을 봤는데, 그 데이비드 앱스턴은 말은 쉽게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서 말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요, 치료 끝나고 나서 편지를 보내줬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했다. 편지 형식을 빌어서 치료 회기에 일어났던 변화를 요약해서 내담자에게 보내주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확신하고 유지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힘은 센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바꾼다는 것, 특히 사회의 지배적인 이야기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겨우 이야기를 바꿔서 그것이 건강해지려면 근육이 붙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려면 이렇게 치료사들이 개인적으로도 지지를 하지만 지지 그룹을 만들어주고 캠페인을 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해서 이제 적응 사회에 개인을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이야기 치료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 어떤가요? 이제 이야기 치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 치료는? 네, 이야기 치료를 그냥 단순히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 이야기 치료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적인 문화적 장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이 부분에서 어떤 한 사회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좀, 저희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좀 침해를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회에 억눌려 있었던 소외된 그룹들에게는 이야기 치료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겠고 또 이야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의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 부분 공부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요즘 이야기 치료가 부상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러티브 코칭, 이게 트라우마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단 트라우마는 잘 들어준다는 게 중요한데 그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잘 이겨냈던 그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다음에 새롭게 그것을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나에게 굉장히 큰 자원이었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나의 이제 미래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더 나은 삶을 갈 것인가.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다운 멋진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이 사회에도 굉장히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참 매력 있는 분야예요. 정말. 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심리 치료를 창시한 호주의 아들레이드 심리학자인데요.
그래서 정수방 교수님과 그분 만나러 한번 네. 작성했고요. 음, 바빠서 서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양 심리치료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책장이 어디가 구겨졌나, 어디가 페이지가 달아났나, 그걸 찾아서 다시 인생을 정리하는 아주 좋은 심리치료일 것 같습니다. 좋은 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는 연대에서 진짜 좋은 교수님에게 내러티브 테라피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통의 논문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특히 그때는 우리가 배울 때는 맥 아담스라는 이야기 치료사의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삶을 챕터로 해가지고 쭉 이제 쓰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런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한 말씀씩 해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 문제와 사람을 분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음, 하나의 사물 아니면 하나의 개체로 음, 인식하면서 내가 곧 문제가 아니라 음, 문제는 좀 나랑 거리가 있는 하나의 음, 개체로 인정하면서 그를 분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음,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음,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불안이라는 놈, 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음, 그 용어 자체, 객체화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음,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써온 그 삶의 이야기를 어떠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한다는 부분, 물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는 음, 그러한 그 관점의 전환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네, 치료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음,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음, 드라마틱한 그런 음, 치료법이다. 음. 한번 저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네, 것은 개체화시키는 거. 네, 한번 네, 해보고 맞아요. 싶습니다. 네. 아주 정말 강력한 기법이에요. 문제에서부터 조금만 떨어져서 볼 수 있어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문제 외제와 그거 정말 이야기 치료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음, 그러냐면 이 상담학을 공부할 때 이야기 치료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 치료가 참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길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내 인생 얘기하면 뭐, 비디오로 찍어도 모자라.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이야기 치료는 노인 상담을 할 때 음, 굉장히 좋겠다. 음, 나이 드신 분들은, 어, 본인 삶 이야기를 한탄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 너 노인 상담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모르게 그거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노인 상담에만 응용할 게 음, 아니라 트라우마 영역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래서 또 이게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내가 주인공인데, 뭐 스토리를, 만약에 좀 부정적인 스토리였다면, 그걸 해체해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음,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상담을 음, 잘만 하면. 좀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노인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저의 이제 얄팍한 편견이 깨졌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아주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벌써 세 분만 얘기했는데도 제가 강의한 이상의 좋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 우리
또 심 선생님이나 노 선생님은 어떤 생각 가지셨을까요? 노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여셨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사회 어떤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 억압되었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 꼭 사회적인 것이 뭐 큰 거창한 거 아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무슨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안에 그런 데 많이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우리 어떤 무슨 치료법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개인이라도 그 전체적인 우리를 누르고 있는 가족 관계나 뭐 유교 문화라든지 그래서 그런 체계를 이렇게 해체적으로 정말 뭐 정말 생각을 깨트려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되풀이 되잖아요. 노인뿐 아니라도 우리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예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늘 되풀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깨트려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또 그 역할을 상담사가 좀 도움을 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거창하게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작은 이야기 하나 바꾸는 걸로도 달라지는 거죠. 네, 네, 네. 우리 심 선생님은? 예, 저는 이 강의를,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가요? 네, 오늘 이제 예, 첫 학기 마지막 강의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 뭐 하셔야 되는지 또 얘기해야 돼요.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모든 그 학생들이 강의를 심각하게 듣고 자기 자신에게 대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 사실은 그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 나 자신에게 대입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했고 무슨 지식을 내가 얻을 것인가 하는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음, 대부분의 우리 수강생들이 자기 자신과 대입시켜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 우리 교수님의 탁월한 교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 선생님이,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사역 때문에 이렇게 몇 나라를 좀 다니면서 사역을 해서 제가 수업에 잘 못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나눠주시는 이 이야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넘어서 소망적인 미래를 좀 그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음, 이걸 바꿀 수 있겠구나. 그 음,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미래로 가는 길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근데 음, 이제 결과가 긍정적인 미래겠지만, 제 느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적인 생각을 하니까요. 그 음, 과정이 정말 소망이 있겠다. 좀 기쁨이 음, 있게 바꿔갈 수 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효과 있는 또 좋은 그런 치료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네, 말씀 네, 정말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데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번 학기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과제는 어떻게 하나 또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은 건강한 가정과 엮이는 가정,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학기 말 과제 하는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거기, 거기 보면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 20가지, 그 다음에 역기능 가정의 특징 10가지,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질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뭐, 오래 강의를 해야 되는데, 포인트만 얘기를 할게요. 거기 건강한 가정에 20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이 직소 퍼즐 아시죠? 그 20가지를 한 조각의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가족은 그 20개의 퍼즐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가족에는 그 20조각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가족에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드문드문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요, 퍼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퍼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500피스, 2000피스, 막 이런 피스 사면은요, 정말 손톱, 엄지손톱만큼 좀 하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요. 그때는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고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안 되는 영어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말로 토론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말은 안 되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 말에 이제 어떻게 막 그냥 딸딸 영어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딱 내고 나면은요. 제가 크래프트 샵으로 달려가가지고 퍼즐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퍼즐인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이 500피스, 1000피스로 이렇게 나눠지면은 다 똑같아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사가지고 그래도 단서가 있어요. 요 위에 주황색 그러면 주황색끼리 모아놓으면은 요 부분은 완성이 되죠. 이 뾰족한 거 완성되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1000피스짜리 르누아르의 그림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사다가 3일 낮, 3일 밤 그냥 식음 전폐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아주 왔다거든요. 잡음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딱 완성을 하면요. 그렇게 성취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가 색깔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왁구를 먼저 딱 짜고 1000피스면은 프레임을 딱 짜잖아요. 한 면이 이렇게 평평한 거가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딱 짜고 나면 이제 어디에다 뭘 놔야 될지가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퍼즐을 해요. 이제 하는데 맞췄는데 요거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조각이 작다 보니까 아마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남편이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였던가 뭐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한 조각이 없어요. 이건 지금 이 정도니까 큰 조각인데 1000피스짜리 들어가면 진짜 쬐꼬만 거 하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고 그러겠죠? 그러다 이제 돋보기를 들고 이제 막 찾는 거야, 구석구석. 근데 찾았어요. 찾아서 거기다 딱 끼면 진짜 이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왜 퍼즐의 예를 들었을까? 집이 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퍼즐로 된 벽돌. 집에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된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조각이요. 한두 개가 이제 이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사실은 이 하트는 조각난 하트예요. 이어진 데가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지금 이게 하트 모양을 유지하면서 있는데 그 20가지 조각을 제가 건강한 가족의 20가지 조각을 했는데 그게 다 조합이 돼서 하면은 어쩌면 예쁜 하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족마다 그게 다 모여 있지 않죠. 어떤 집은 뭐가 없고 어떤 집은 뭐가 없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머 감각과 웃음 이것도 한 조각이거든요. 근데 어떤 집에는 우울 모드라서 그게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집에서는 아주
둘이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가족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누가 채워야 하는 조각이 있고 이 사람이 채워야 하는 조각이 있어요. 그죠? 네가 다 채워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건 아빠가 채워줘야 되고, 어떤 건 아이들이 채워야 되고, 엄마가 채워야 되고.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한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죠. 여기까지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학기말 페이퍼를 쓰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의 가족 분석 보고서가 학기말 보고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20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우리 집에는 이 조각이 참 좋고 이 조각은 부족했었다.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현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의 가족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나와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남편과 아이들과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건강한 가족의 특징 20가지 보시면서 우리 집에는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이거는 잘 됐었다. 뭐 이런 내용도 좋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역기능 10가지, 역기능 가정의 특징 10가지. 그거를 보시면 앞에 배웠던 데서 이제 이러면 문제다, 이러면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경계선의 문제, 규칙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곳에 입각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만약에 가족 분석 보고서에다가 한 번쯤 보행식 가계도를 첨가시켜도 좋겠죠. 가계도 배웠으니까 우리 가족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사티어의 원가족 가계도를 넣어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냥 요 8주 동안에 배웠던 것을 한번 이 가족 치료의 책을 여러분이 별로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냥 학기말 보고서 쓰기 전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체크를 하세요. 아, 우리 가족에 해당되는 내용 있으면 체크를 하셔서 그걸 보고서로 담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좀 어려운데요? 어, 어려워요? 네. 네, 여기, 우리 그, 교과서 어디를 주로 볼까요? 네? 나의 가족 분석 보고서 교과서 몇 페이지 나오나요? 그 어디를 주로 보고 할까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보면은, 기능적, 건강한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 그 파트의 맨 뒤쪽에 보면요. 가족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1번, 가족 경계선. 명확한가, 유연한가. 2번, 규칙, 행동 규범이 있고 그것이 수행 가능하며 또 협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럼 요 문항에 대해서 우리 집엔 이런 가족 규칙이 있다. 이거는 조금 작동이 안 된다. 이건 좀 변화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뭐 이걸 하는데 무슨 어, 주석을 단다거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겠죠? 논문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족 치료 이론을 그동안 쭉 듣고 여러 가지 개념들도 배웠고 그런데 한번 그것에 맞춰 의사소통은 어떤가,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가, 감정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우리 가족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 부부관계의 성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질문에 따라서 써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나의 가정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가 1번부터 10번에 대한 답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가게도 하나 정도는 담으시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문자 정도 해야 되나요? 아마 분량을 전에 한번 드리기는 했을 것 같은데 A4 용지 너무 많이 들으면 또 그러시겠죠? 10장 정도, 10장 이내
쓰시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 괜찮죠? 그러니까 보고서 스타일로 쓰면 되는 거죠? 네, 보고서 스타일로 쓰시면 보고서 돼요. 스타일. 보고서 스타일로.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롭게 하여튼 그런데 한번 저는요 한 번쯤 쭉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쓰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쓰시더라도 그냥 용어 자체도 아무래도 배웠던 개념들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번 복습도 되고 정말 가족 치료를 배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내 가족을 자료로 해서 가족 치료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보세요. 네, 그 2월, 3월이니까 4월 둘째 주말까지, 4월 15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장 이니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해도 되니까요.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네, 마무리는 우리 교수님이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따가.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배운 가족 치료 이 전체를 한번 리뷰하라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리뷰하시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으세요. 네, 이걸 뭐, 진짜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가장 쉽게는 그 맨 뒤에 있는 질문에서 순서대로 쓰시면은 아주 고민할 것도 없고 쉬울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본 다음에 특히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어서 우리 집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다. 그러면 어떤 한 학자의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하세요. 단지 내 가족하고 조금 씨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배웠으니까 뭐 그게 모든 될 치부가 때 다른 모든 가족 치부가 다 드러나겠네요. 치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가족이 다 그렇고 그렇죠. 그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듀데이가 언제죠? 아까 4월 15일이라고 김강선 죄송해요. 선교사님이 제가 얘기하신 것 인터넷이 지금 같아요. 오늘 안 돼가지고. 4월 아, 네네. 15일이요? 4월 네. 15일이라고 하시네요. 시간 뭐 너무나 네. 충분하네요. 그죠? 네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너무 네. 많이 들으면 오래 고민하게 되는데 해치우는 게 낫지. 네, 쉽게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즐겁게 하세요. 네, 네. 네, 네. 노순전 선생님.